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준의 기세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준입니다. 폭염이라는 한자가 많이 덥다는 뜻이죠. 오늘 입추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연신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경험상 보면 8월 양력으로 한 8월 15일 정도 되면 동해에는 물이 차서 못 들어갈 정도로 계절은 여지없이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준의 기세 부동산 2부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 모시고 낱낱이 분석해본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투자 수익률 높은 기세 매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준의 기세 부동산 특별한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3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왕성한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왕성하게 또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주식회사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 3분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소장님하고 곽 대표님은 지난주에 올 초 엄청 바쁘셨게 전화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바로 오늘 다룰 주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 분석이라는 주제로 챕터 1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의 효과 예측, 2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 청약 요건 대출 규제, 3 양도세 중과와 시장의 선택, 4월 전 물량 출하와 풍선 효과 이라는 세 단락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 단락 나누기 전에 이번 규제 성격, 세도 너무 세다. 6.19 대책 이후에 이제 시장이 방향성이 다르게 움직였을 때 이런 고강도가 나올 거라 짐작을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것 같은데 이준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어떤 고강도의 대책이 이렇게 취임 100일도 안 돼서 나올 거라고는 이제 좀 다소 예측은 하지 못했지만 지난번 6.19 대책에서 분명히 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좀 투기 같은 이런 거는 좀 하지 말고 일단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에 좀 재편되고 더 이상 주택을 투기의 어떤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규제를 보냈는데 이제 그때 6.19 대책을 주로 핀셋 규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대책은 핀셋으로 이렇게 긁다 보니까 환부가 성이 난 거죠. 그거를 아예 레이저를 쏴버려가지고 그냥 제거하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고강도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얼어붙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워밍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하죠. 곽창석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이 보통 8월 말 내지 그렇죠. 9월 달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도 한 달 정도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이전에 거래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대책의 강도는 지난 참여정부 때 각 대책들을 다 합쳐놓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때가 예를 들어서 100 정도라면은 지금 한 300, 400 정도 될 정도로 강도가 강해졌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세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추후에 한 9월 달 정도에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수요를 눌러놨는데도 뭐 수요가 움직인다든가 또는 뭐 매물이 갑자기 출회가 된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이춘남 본부장님은 현재 공인중개사면서 이제 현업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주변의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반응은 지금 제가 아직 해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문의 전화나 문자나 SNS로 문의하시는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인중개사들이 느끼기에는 그 서울이나 세종같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한 불을 끄자 해서 너무나 고강도의 지금 규제가 나온 거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거주 요건 2년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 현대사회에 자기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면서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완화 정책이나 규제 정책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야권에서는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 같은 분은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2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야권에서 전체 다 비판하고 나섰는데,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선 의원부터 대답해 주시죠. 예, 정책이 과거 그 노무현 정부하고 유사성을 띠고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 했었던 어떤 정책들이 사실 다시 재현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어떤 지금 실시되는 정책만 가지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코스프레다, 아니면 노무현 정부의 어떤 시즌2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다소 성급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펼쳐졌던 정부 한 17번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부동산 대책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형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좀 단행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비웃기라도 하듯이 연일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금리 탓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버블기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어떤 노력만 가지고서는 부동산을 잡기에는 다시 더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이 노무현 정부였다라면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어떤 지금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 일순간에 지금 다 발표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의 이제 고강도의 정책이고 그런 그 고강도의 정책이 발표된 지 지금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답습이나 모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지금 성급하게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좀 진단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라면 노무현 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서의 어떤 강도, 어떤 이런 부분들은 시장과 당시 어떤 상황과 현재 상황이 많이 틀린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재현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빈은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고요. 그렇게, 10수차례의 대책이 참여정부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질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내놓으니까 집값을 못 잡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강도 높게 내놔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대책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좀 뛰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집값을 잡는다고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못 잡았거든요. 예.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거의 서울 아파트 값은 50% 이상 뛰는 그런 현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규제가 결국은,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한, 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자꾸 사서 집값이 뛰니까 그런 걸 막고, 집값을 안정시켜서,
그래서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이 한정된 주택이라는 재원을 나눠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런 목표는 저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집값이 안정된다면, 이 정책이 성공해서 집값이 안정된다면 과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값이 안정돼 있고 앞으로도 안정될 거라면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집을 안 삽니다. 전세를 살고 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은 성공하는 순간에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려놓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제 수급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였고, 이재용 선생님. 그래서 뭐 일단 워밍은 요 정도 시작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핵심은 이제 세 가지죠. 작년 11.3 대책에 발표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40군데, 그 다음에 27군데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중복 지정되는 7군데의 투기 지역. 요 세 가지가 이제 중복 규제.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투기 과열 지구하고 투기 지역까지 뭐 규제가 그러면 완전히 이제 다 묶였다 보는데 요 설명은 어떻게 우리 이재용 선생님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투기가 이제 성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및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부과를 지정을 하는 것이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중복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 사실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지난번에 이제 40곳을 밝혀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이제 약간 그 시행 규칙에 있는 것을 이제 갖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리플 규제가 이렇게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부동산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지역에 있는 어떤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제 투기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어떤 수단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재당첨이라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가 이번에 이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이제 LTV하고 DTI의 어떤 다른 주담대 대출에 대한 어떤 연장 규제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LTV, DTI 40% 적용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차주 주담대 대출을 차주해서 이제 세대당 한 건으로 이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대출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곽 대표님나 저도 파리 대책 발표 때 저도 글을 이제 썼는데, 이제 저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까지 경우로 현상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치유는 그 대증적인 또는 그러니까 미시적인 어떤 치료법이지 본원적인 치료가 안 된다. 그 본원적인 치료는 수요 공급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재문 소장하고 이제 조금 다르고 곽 대표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런 문제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데서 문제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투기과열 지구 지정은 재건축 시장에, 투기 지역 지정은 기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집값 상승세, 뭐 지금은 한 달 정도 봐야 될까요? 조금 방향성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재문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주거 형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신 것처럼 잡힐까요, 집값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 이게 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요,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고, 지금 과연 이 폭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핵폭탄급의 어떤 이런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잡히면 좋겠죠. 또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엔 좀 집값이 잡혀야 어떤 뭐 시장의 기능을 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서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도 커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집값 규제는 집값의 어떤 가격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빨리 이제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양도세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뭐 내년 4월까지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다주택자한테 빨리 집을 팔아라는 어떠한 시장의 경고성 메시지를 줬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합은 지위 양도와 그다음 이런 것들의 뒤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시그널을 줬지만 이것은 또 입법 과정을 통해 갖고서 약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라면 뭐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관망세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얼어붙는 어떤 그런 현상이 좀 빚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집값 상승에 잡힐 것 같습니까? 당분간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뭐 대책의 큰 골자를 보면은 뭐 거래를 일단 금지시키는 거고, 그 다음은 대출을 규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금 강화시키는 건데, 거래 금지라든가 지금 대출 규제는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금에 관련돼서는 중과세를 현재 내년 4월 1일 이후로 미뤄놨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팔아라 이런 이제 신호를 보냈는데, 결국 집값이라는 게 매도자와 매수자의 에너지가 어느 쪽에 큰가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어느 정도는 출회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일단은 관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살려고 이러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거래가 두절되겠죠. 예. 그리고 가격은 실제로 폭락하는 수준까지 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 파는 사람들도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가를 낮추기는 하지만은 실제 거래에 있어서 아주 헐값으로 던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낮춰놔도 거래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또 매수세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 3월 말까지는 어쨌든 뭐 매수세가 별로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내년 4월 1일부터는 그 중과세 때문에 오히려 또 매물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세라는 것이 뭐 투기성 매수세도 있지만은 실수요자들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필요해서 집을 사는 거,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뭐 월간으로 한 8천 내지 9천 건 정도의 실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요들이 구입을 안 하고 상당 기간 9개월, 10개월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은 많이 늘어나 있어요, 수요층이. 네. 근데 내년 4월부터는 또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매수자들은 뭉쳐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참여정부의 대책들이 뭐 3개월에서 4개월 이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면은 이번 대책은 뭐 고강도이기도 해서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진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대책 정확한 명칭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 뭐 예전에 IMF 때 돈 있는 분들이 돈 쓸만 났다는 것처럼 정말 뭐 다주택자나 돈 있는 분들 잡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분들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정치권이나 언론들 뭐 난리가 났습니다. 프레임 설정 서로 기싸움하니라고 지금은 다 프레임이 한쪽 몰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언론들도 있긴 한데, 자, 우리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LTV, DTI 같은 대출 규제 강화가 있을 텐데 실수요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리 이재문 소장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제시했죠. 물론 과거에도 똑같이 뭐 지시됐지만 거의 같잖아요. 무주택 세대주, 그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그리고 최초 구입자는 이제 7천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8억 원 이하일 경우 투기 과열 지역하고 투기 지역은 6억 원 이하고, 그다음에 조성 대상 지역은 이제 5억 원 이하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실수요자라고 놓고, 그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도록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대출을 기존의 대출대로 이제 해주게끔 이제 사후 조치를 이제 무주택자만 되는데 무주택자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실수요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한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이 서울 지역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아무래도 대출이 10%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자금 유무 압박을 받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좀 이 강남 지역에서 특히 강남 지역에서 연소득 한 6천만 원 정도 부부 합산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12억, 3억 정도의 어떤 주택을 사기란 저는 사실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부부 합산 연소득을 6천만 원 정도로 규정을 한 거는 수도권 외곽을 좀 겨냥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뭐냐면 강남 주택의 이번 이 정책의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구를 지정한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강남시장 자체가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 세력에 의한 버블링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실수요자가 전혀 증가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 기존에 뭐 전체적으로 공급이 풍족하진 않지만 서울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이 돼 왔고 그다음 그렇게 공급이 온 주택들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됐다라면 주택 자가 점유율이나 주택 보유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몇 년 전 2014년 랠리 이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전까지 2, 3년 동안 공급된 주택들 대부분이 어떤 다주택자들에 의한 어떤 재투자 방식 또는 갭투자 방식으로 어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된다 그러면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제도를 좀 보완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요자가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곽창석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수요자들한테는 이제 뭐 문호를 확대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이제 안정될 거라고 한다면 또 주춤할 거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대책으로 또 넓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 나오는 거를 좀 내가 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는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분양이 잘 안 될 거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공급자가 잘 공급하지 않으면 실수요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물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LTV DTI를 40% 이상 받은 전체 대출자 중에서 그런 비율이 한 80%가량 되더라고요.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다 40% 이하로 묶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실수요자 주택 구입하기가 더 어렵게 된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데 오히려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거의 끊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전세난이 점점 갈수록 심각해져서 실수요자들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곽창석 대표께서 이제 언제나 주장하시고 얘기하시는 이제 수급 불안에 대한 이런 문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현장에서 이춘원 본부장님 그 대출 규제 10%가 주로 강남 쪽에 계시니까 뭐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을 볼 때 한 주택을 가지신 분이라도 이거를 거의 투자 개념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넣어서 과연 이 집값이 오를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정말 주택 매수에만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나 저성장 지금 경제 상황에서 생활비로 또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의 비율을 보면 과연 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서 실수요자들이 그런 것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여러 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그렇게 많이 또 쓰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10%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주택을 매입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치원 부부장도 색깔이 그렇게 틀린 거예요. 있는 지역, 네. 다 자기 있는 네. 지역에서 판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매체에서 또 프레임이 어떤 게 나왔냐면 네. 풍선 효과가 나왔어요. 어떤 풍선 효과? 금융 풍선 효과. 네. 이렇게 실수요자면 그 일반적 30, 40대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무주택자의 뭐 연봉 6천만 이렇게 합쳐서 한 그분들이 이제 대출을 못 받게 되면 그 뭐 제2금융권이나 뭐 요즘 유행하는 P2P나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네. 또 가계부채 양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 섞인 그런 것도 나와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청약 통장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전 정부 때 1년만 지나면 1순위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강화가 됐어요. 투기활주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후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문 소장님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강화를 시킨 거죠. 네. 청약제도를 강화를 시키면서 쉽게 얘기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규제가 없는 지방시장이라든지 수도권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는 분양권의 어떤 전매 수단으로 활용해갖고서 이제 사실 좀 버블링이 됐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저는 청약 규제로 들어왔고, 사실 이거는 실수요자를 좀 보호하는 어떤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갖기 위한 꿈을 가지고 2년 동안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4회 정도 불입을 한 다음에 집을 당첨될 수 있다라면 지금 상당히 과열되는 청약 비율의 대수, 뭐 135대 1이라든지 뭐 79대 1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첨의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사실 무주택자들이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 주택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구입받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청약제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제도에 대한 어떤 거품을 확실하게만 걷어낼 수 있다라면 상당 부분 주거 안정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이번에 청약제도를 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입주권 아니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금지를 했고요. 그 금지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재건축 시장과 재개발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실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열어놓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점제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35점,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이제 17점에서 84점 만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점제를 도입을 해서 이 가점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당첨이 되고, 그 당첨이 된 세대, 예전에는 그 당첨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세대로 통틀어 갖고서 2년간 그 가점제 적용이, 그래서 재당첨 제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약제도 안정을 통해서 집값 안정이 좀 이렇게 좀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곽 대표님, 청약 이렇게 강화, 통장 요건 강화하는 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제가 가진 지로는 청약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하고는 반대로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이런 거죠. 과거에 뭐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시절에는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필요했던 제도일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이렇게 정말 돈이 없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권을 주는 이런 제도가 당장은 달아 보일 수 있지만은 수요 자체가 제약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공급 부족에 따른 피해는 또 그 실수요자들이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가점제를 강화하고 해서 뭐 이렇게 무주택자들은 또 큰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당첨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물량이 안 나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저는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논점 자체가 이렇게 틀려서 재밌어요, 저희는. 그죠? 기센 부동산은. 그가 이제 세 번째 진단입니다. 폭탄 중에 가장 큰 폭탄이죠. 세금 폭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뭐, 아까도 얘기했죠. 내년 4월 1일까지 집을 팔아라는데 뭐, 제가 집주인이어도 사고 싶어도 저도 안 살 것 같아요. 사고 싶어도. 왜냐면 그때 되면 다 내놔야 되는데 뭐 왜 삽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은 참, 그런가 하면 또 프레임은 뭐, 풍선 효과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시장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 같습니다. 정말로요. 자,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습니다. 이 다주택자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우리 이정수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현재 이번 그 8.2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실 저는 이제 보유세가 좀 강화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제 양도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문재인 그 캠프 시절엔 보유세 얘기 아니었나요? 이제 보유세 얘기가 나왔는데 보유세는 빠졌죠, 그게. 예, 그때. 보유세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모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세라든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범위가 전국적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 가격 자체가 좀 디커플링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하게 가격이 오르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오히려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유세 도입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세라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팔고 남은 시세 차익이 있을 때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 뭐냐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일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진단하듯이 어떤 갭 투자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60% 70% 일으켜서 LTV DTI 규제를 적용해서 어떤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놓을 수 있겠지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자산가들이 있다라면 그럼 뭐 정권은 5년밖에 안 되니까 5년 동안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전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강남의 일부 다주택자들은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양도세를 중과한다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추후적인 어떤 보완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인가요? 저 김수현 사회수석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번 달부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결국에 뭐냐면 탈세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강화해서 간접적인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양도세를 중과한다. 라고 했을 땐 시장이 얼어붙는 기능이 있지 거래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장이 얼어붙는다라면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압박 조치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곳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계속 이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총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에는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만약 이 시장 가격이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도세 중과에 따르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보유세의 어떤 강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이란 걸 갖고 시장을 이렇게 죄다 못하면 그 반작용에 튀는 거 굉장히 크는 걸 저희가 근데 이제 이재문 소장님은 그 방향성 자체가 맞기 때문에 계속 규제가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서 저하고 이제 사고방식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택을 어떤 기능으로 보느냐의 어떤 부분에 이제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책이란 거는 국민이나 전문가나 입안하는 사람이나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측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란 거죠. 예를 들면 재건축만 잡는 게 아니라 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 같은 것도 조합이나 이때까지 뭐 조합계 승인받고 사업 시행인가 다 받았는데 갑자기 그 임대주택 비율을 최저 하한선은 5%에서 뒀단 말이죠. 서울은 10%로. 예, 10%. 그러면 일단은 그건 재산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이 있으면 일반 분양을 못하면 굉장히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측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옥죄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우려를 저도 표현을 하고 싶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주택자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우리 곽창석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양도세 중과를 하면은 그 조정 지역에서 최고 세율로는 거의 뭐 주민세 포함하면 70% 정도 가까이 되죠. 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은 이자 비용으로 뭐 예컨대 한 30%쯤 빠져나갔다면은 100% 오르면 투자자는 0% 갖고 가고 정부가 70%, 은행이 30%를 갖고 가는 구조입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그 비용 공제 제도가 우리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뭐 여분의 주택을 사는 행위를 안 하겠죠. 거의. 예. 그러나 이런 구조가 됐을 때는 결국은 투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기반만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수요들은 굉장히 선별적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결혼할 거다. 그러면은 내년에 가서 집을 구하지 올해 집을 구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집값이 뛸 것 같으니까 늘어나고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기제를 다 없애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도 정지되고 집값도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작용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들이 내년 3월까지는 일부 집을 내놓을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집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보유하면서 전세금을 올려받으면서 결국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월세를 놓는 이런 형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임대시장이 높거든요. 더 불안정해진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더 우려되는 한 사람입니다. 자, 이춘남 본부장님, 현장 뭐 휴가철에서 다 조용할 텐데 더 조용하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선택권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 승인 신청을 한 재건축 아파트를 한 개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다주택자는 그 외의 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요소가 너무나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 주택 관리를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이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부가 모든 것을 지금 다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매도를 한다는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2개 남은데 요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싫어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질문 같아서 요건 질문을 빼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대본에도 있지만 그 풍선 효과와 오피스텔 이거는 전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싫어하는 프레임을 제가 만드는 거가 되는 것 같아서 저 빼겠습니다. 빼겠고. 자, 하나 아까 우리 셋이 얘기한 것처럼 심히 우려되는 거는 이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주거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죠. 그분이 계시는 거로 해서 즉각 지정이 가능한 옥상옥처럼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느끼기엔. 자, 시간이 한 분당 한 1분 30초씩 드릴게요. 이번 8.2 대책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해 주십시오.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이재명 소장부터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에는 부동산 경기를 풀기 위해서 온갖 규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의 약 9년 동안 9년 한 6개월 정도는 부동산 규제를 끊임없이 푸는 그런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렇게 집값이 뛰다 보니까 서민들의 주거 불안 안정이라든지 집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PIR 지수가 뭐 10년이 이상 넘어가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과연 정부는 이 정책을 규제를 하지 않고서 놔둬야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결국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됐다라는 진단을 정부에서 내렸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는 이어져야 된다라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옥죄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절벽으로 떨어지고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진다라면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정부가 어느 정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흐름상 규제와 어떤 완화는 항상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의 수단이지, 그것이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되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8.2 대책의 어떤 이런 부분은 과거의 정부하고는 조금 다르고 신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어느 정부보다 좀 강력한 의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주택자들, 특히 이제 투기 세력을 지정하는 거죠. 투기 세력들에 의한 어떤 집값 상승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모든 부동산 시장을 옥죄 갖고서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재문 소장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곽창석 대표님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뛰었는데요. 월간으로 한 1% 정도 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서울이 많이 뛰었고, 서울이 합쳐도 한 3%가 안 되게 지금 뛴 것 같은데, 사실 그 2010년, 11년도에 부산의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뛰었거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들도 집값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 서울의 집값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우리가 20, 30%씩 집값이 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말이라든가 2000년대 초에. 그런 때라면은, 그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한 규제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 한 3% 정도 뛰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규제를 다 내놓은 거는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장은 저는 스프링과 같다고 봅니다. 강하게 누르면 강하게 누를수록 또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서 보완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슈 토론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춘환 본부장님 시간 관계상 자, 우리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다른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느 쪽에 띵동을 눌러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해주신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과 주식회사 도시항공 곽창석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 투자 수익률 높은 기세 매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께 제공되는 정보는 우리 시청자들의 투자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일 뿐입니다. 수익률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머리가 아파 부동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방송 중이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전문가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02-3153-2592, 3153-2592나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세 매물 바로 화변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세 매물은 마포구 상암동 신축 다세주택입니다.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9.14제곱미터, 분양 면적 22.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거실,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6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6천만 원, 월세 시 1000에 월 6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됩니다. 자, 마포구 상암동, 오랜만에 상암동에 있는 신축 다세주택입니다. 어떤 건물입니까? 아, 네. 상암동의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무척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용 19.14제곱미터, 분양 면적 22.4제곱미터고 17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5룸으로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총 6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이고 전세 가격은 약 1억 6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세로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6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투자는 전세 5천만 원, 또 월세일 경우에는 1억 원 투자로 가능한 물건이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입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입지에는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가까워서 대중교통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강변북로와 내부 순환로를 이용해서 서울 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DMC 조성에 따른 산업센터와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외국인 학교, 월드컵 하늘공원 등, 또한 월드컵 경기장 등 경기와 공연과 레저 공간과 인접성이 좋아서 편의시설이 아주 뛰어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상암동 신축 다세주택 가격 한번 다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약 1억 6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은 약 1억 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세일 경우에는 5천만 원 소액 투자로 가능한 다세대 물건입니다. 상암동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는 방송국도 상암동인데 네. 그 개발 호재 포함한 추천 포인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암 DMC 하면은 경제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그리고 면적은 약 17,000평 정도의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 교육 등 미디어 산업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주하는 근무 인원이 약 5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지금 그 수색 사지구에 롯데캐슬을 시작으로 해서 수색 등산 재정비 촉진 구역에 12,900세대, 또 가재을 재정비 촉진 구역에 19,000세대 정도 지금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배우 수요도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암, 수색은 그 서울 서부권의 개발 호재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개발 호재가 많네요. 네. 그 상암동 우리가 관심 가는 시청자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정리와 투자 시 유의사항 알려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경제 인구가 약 5만여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상주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이 편리해서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1.
점점 오름으로 젊은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혹은 월세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기센 매물은 마포구 상암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긴 뭐 메카죠, 메카. 방송 미디어사의 메카니까 뭐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춘환 본부장님, 세미나 네. 저번 주 한 주 쉬었는데 이번 주 하신다고요? 어떤 네, 매주 내용입니까? 금요일 오후 2시 투자 세미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2 LG 에클라트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주제는 파리 부동산 규제 정책과 부동산 재테크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요. 문의는 02-523-9441로 문의해 주시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면 더 깊은 상담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세미나도 듣고 상담도 받으시고 꼭 예약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센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근데 오늘 입춘 거 보니까 곧 찬바람 돌 거니까 뭐 시원해진 것이란 생각하시고 견디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시원한 소식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